차갑고 육중한 대리석 책상 위에는 만년필의 금속촉이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진혁은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서윤을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었으며 그녀의 인생 또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한서윤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해방감이 뒤섞인 기묘한 전율에 가까웠으며 그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강진혁은 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오만한 자부심으로 무장한 채 그녀가 내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자신의 휘갈겨 쓴 서명 옆에 찍힌 그녀의 도장을 확인했다. 그는 한서윤이 이제 갈 곳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때는 존경받는 판사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뇌물수수 혐의로 몰락했을 때부터 강진혁에게 서윤은 그저 정략적인 도구이자 화풀이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를 바랐지만 서윤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의 회색빛 하늘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지난 5년 동안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숨이 막히는 일상을 견뎌내야만 했으며 그 안에서 그녀의 자존감은 잘게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명문가, 며느리가 아닌 집안일을 돕는 하녀처럼 취급하며 온갖 모욕을 주었고 강진혁은 그 모든 과정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즐기는 잔인함을 보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후 서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처절한 생존 본능뿐이었으나 그녀는 그 본능을 깊은 심연 속에 숨긴 채 죽은 듯이 살아왔다. 이제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전과는 다른 서늘한 빛이 감돌았다. 강진혁은 서윤이 들고 온 낡은 가방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 가방은 그녀가 결혼할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낡은 가죽 가방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태성그룹의 변호인단이 작성한 불공정한 합의서를 들이밀었지만 서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진혁은 그녀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모습에 오히려 불쾌감을 느꼈으나 곧 그녀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상기하며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서윤에게 어서 나가라는 듯 턱짓을 해보였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번도 진혁을 돌아보지 않은 채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녀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하게 대리석 바닥을 울리고 있었다. 문 밖에는 그녀를 감시하던 비서들과 집안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의 금속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깊게 내뱉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채색의 낡은 옷차림과 화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지는 그 어떤 보석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음을 그녀 스스로는 잘 알고 있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졌고 서윤은 우산도 없이 그 빗속을 묵묵히 걸어가며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녀는 길가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앞에 멈춰 섰으며 차문이 열리자 중년의 남성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맞이했고 그는 과거 그녀의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충직한 부하이자 전략가였다. 남성은 그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했고 서윤은 차에 올라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태성그룹 건물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사냥꾼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차 안에서 서유는 태성그룹의 재무제표와 주요 주주 명단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가지의 전략이 복잡한 회로처럼 얽히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권력과 재산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남성은 그녀의 변신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영입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기 중임을 알렸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위험하게 차 안의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시작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들은 도심에서 떨어진 비밀 저택에 도착했으며 그곳은 서윤이 지난 몇 년간 진혁의 눈을 피해 몰래 마련해둔 그녀만의 전략 기지이자 요새와 같은 공간이었다. 저택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방대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소수의 정예 인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유는 그들에게 짧고 강렬한 지시를 내린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옷들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의식을 치르듯 차가운 물로 몸을 씻어내렸다. 그녀의 피부에 닿는 물방울들은 마치 과거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처럼 느껴졌으며 그녀는 거울 앞에서 새로운 맹세를 다졌다. 며칠 동안 서유는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오직 복수를 위한 계획에만 몰입했으며 그녀는 태성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한 치밀한 함정을 설계했다. 진혁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쓰고 정관계 인맥을 동원하고 있었으나 서유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그녀는 에테나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태성그룹의 주식을 은밀하게 매집하기 시작했으며 시장의 흐름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진혁이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오도록 유인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거액의 자금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진혁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서윤의 아버지는 강직한 성품 탓에 태성그룹의 비리를 눈감아주지 않았고 그 결과로 조작된 증거와 배신자들의 모함에 빠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으며 눈물을 삼켰고 그 편지에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짧지만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정의를 자신의 방식대로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으며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일종의 사명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보관함에 넣고 다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밤이 새도록 복잡한 숫자들과 싸우며 승기를 굳혀나갔다. 한편 강진혁은 서윤이 떠난 후 홀가분한 기분으로 파티를 열고 새로운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어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중소협력업체들을 쥐어짜는 만행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아첨꾼들만이 가득했다. 진혁은 이따금씩 서윤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그녀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 불안감을 술과 유흥으로 덮으려 했으나 새벽의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유는 복수의 첫 단계로 태성그룹의 자금줄인 제2신용금고를 공략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녀는 그곳의 이사장이 진혁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리인을 내세워
이사장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협박하는 대신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제시하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대담한 전략을 구사했다. 인간의 탐욕은 충성심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녀는 태성그룹에서 뼈저리게 배웠기에 그 이치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사장은 서윤의 치밀한 계획과 압도적인 자금력에 굴복하여 진혁의 비자금 장부를 그녀에게 넘기기로 약속했으며 이로써 진혁의 심장을 겨냥한 칼날이 준비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의 계획은 더욱 정교해졌고 그녀의 주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서윤의 지휘 아래 소리 없이 강진혁의 영토를 침범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숫자로만 대화했으며 시장에서는 아티나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배우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서윤은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고독한 사자처럼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진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는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최근 들어 주식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당혹감에 빠졌으나 그는 그것이 일시적인 조정이거나 경쟁사의 견제일 것이라 가볍게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최고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서윤이 보내온 경고의 신호들을 무시한 채 더 위험한 투자에 손을 뻗으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진혁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고 그는 자신이 지은 죄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다. 서윤은 모니터 너머로 진혁의 당황한 기색을 지켜보며 차갑게 읊조렸고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승리를 예고하는 주문이었다. 서윤은 이제 복수의 무대를 더 넓히기로 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를 조용히 움직여 태성그룹의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했고 진혁은 쏟아지는 비판 기사들과 불매운동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급격히 쇠락해갔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진혁의 우방이었던 정치인들도 하나둘씩 그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발을 빼기 시작했다. 무적이라 믿었던 제국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며 서윤은 그 틈새에 차라기를 받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준비했다. 저녁 무렵 서윤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고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충직한 조력자인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나직하게 말하며 자신의 손에 쥐어진 진혁의 비자금 내역서를 꽉 쥐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노을보다 더 붉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고 그녀의 눈물은 이미 5년 전 그 차가운 감옥 같던 집에서 말라버렸으며 남은 것은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의지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녀의 등 뒤로 밤의 장막이 길게 드리워졌다. 강진혁의 집무실은 이제 예전의 화려함을 잃고 초조함과 담배 연기로 가득 찼으며 그는 전화를 붙잡고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과 회피뿐이었다. 그는 도대체 누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미칠 지경이었고 에이티나 파트너스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들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진혁은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고
그의 눈가에는 극도의 피로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떠나던 날 보여주었던 그 무표정한 얼굴을 문득 떠올렸으나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기에는 그의 머릿속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제 곧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알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수동적이고 가련한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에이트나 파트너스의 의장으로서 첫 공식 석상에 나설 준비를 마쳤으며, 그 자리는 바로 태성그룹의 창립 기념회라는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서윤은 자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 드레스를 꺼내 보았고,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녀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고 진역 앞에 서서 그가 쌓아 올린 가짜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내일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며,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정이라는 유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서윤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건배를 했고, 그것은 곧 사라질 태성그룹과 강진혁의 몰락을 축하하는 전주곡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며 내일 만날 진혁의 무너지는 얼굴을 떠올렸고, 비로소 긴장 속에 평온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투명했으나 그 이면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앞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서윤은 일찍 일어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받았다. 그녀의 변신은 경이로웠으며 거울 속에 서 있는 여인은 마치 신화 속에서 걸어 나온 여전사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웠고, 그녀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드레스의 지퍼를 올리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꼈고, 그것은 전장의 북소리처럼 규칙적이고 강력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승리를 향한 거침없는 전진이었고, 세상은 이제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그 속에서 한서윤의 복수는 더욱 정교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졌으며,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아테나 파트너스의 실소유주로서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태성그룹은 원인 모를 자금난과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으며, 강진혁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치밀한 공격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오만한 제국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어두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제 사냥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승리의 미소가 감돌았다. 서윤의 사무실은 도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나 그 내부는 차갑고 절제된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그녀의 변화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와 태성그룹의 내부 기밀 자료들을 분석하며 강진혁의 숨통을 조일 전략적 요충지를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충직한 조력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서윤을 단순히 고용주가 아닌 자신들의 운명을 바꾼 여신으로 추앙하며 그녀의 모든 명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 나갔다. 태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성전자는 최근 외국계 자본의 공격적인 주식 매집으로 경영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강진혁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애군
임원들만 들볶으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그는 에테나 파트너스가 제안하는 파격적인 투자 조건이 사실은 자신의 몰락을 위한 거대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금 수여를 위해 그들의 손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진혁은 과거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전처가 이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설계자라는 가설은 단 한 번도 세우지 않았으며 그의 머릿속에서 한서윤은 여전히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패배자일 뿐이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신 줄담배를 피우며 아테나 파트너스의 대표를 만나기 위한 일정을 재촉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정중한 거절뿐이었고 이는 진혁의 조바심을 더욱 극도로 몰아넣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서윤은 진혁이 가장 절박해지는 순간에 나타나 그의 절망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으며 그 순간을 위해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와 고통 속에서 견디며 자신을 갈고 닦아왔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된 자신의 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확인했고 그것은 진혁의 심장을 겨냥한 가장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복수의 도구로 완성되어 있었다. 아테나 파트너스의 명성은 금융권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으며 그들이 손대는 기업마다 지배 구조가 개편되고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 과정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기에 많은 기업가들이 그들과 파트너가 되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서윤은 오직 태성그룹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으며 다른 모든 비즈니스는 태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쌓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시장의 흐름을 교묘하게 비틀어 태성그룹이 추진하는 모든 신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진혁은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태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며 법적 단죄를 위한 준비도 병행했으며 그녀는 단순히 경제적인 몰락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과거 진혁의 밑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던 해결사들을 포섭하여 그들의 증언을 확보했고 돈 앞에서 쉽게 변절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용하여 태성의 내부 정보를 속속들이 파헤쳐 나갔다. 진혁의 최측근 비서조차 서윤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제안에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태성그룹의 철옹성 같던 내부 결속력은 안으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서윤은 자신의 조력자인 민호와 함께 조용한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다음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고 민호는 그녀의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느끼는 깊은 고독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서윤은 이제 감정은 사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직 목표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나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통증은 곧 진혁에 대한 분노로 치환되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으며 그녀는 잔을 비우며 내일 있을 대규모 공매도 작전의 개시를 명령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진혁은 태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자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임을 직감하고 보안팀을 가동해 범인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으나 에티나 파트너스의 보안망은 난공불락이었다. 그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열어 대외적인 건재함을 과시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확정짓겠다는 도박에 가까운 계획을 세웠다. 진혁은 이 파티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서윤이 그를 위해 마련한 가장 화려한 처형장이자 그가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할 무대였다.
서유는 진혁이 보낸 파티 초대장을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비소를 흘렸고, 그녀는 그 파티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드레스룸에는 이미 전 세계에 단 한 벌뿐인 명품 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의 매끄러운 원단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날 밤 자신이 입을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승전고를 울릴 전사의 갑옷이 될 것임을 확신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진혁은 꿈에도 모르는 그날의 반전은 이미 서윤의 머릿속에서 수만 번도 더 시뮬레이션 되었으며, 그녀는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고, 도심의 최고급 호텔은 태성그룹의 위세를 상징하는 화려한 장식들로 뒤덮였으며, 정재계의 거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진혁에게 가식적인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진혁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이면에는 타들어가는 속마음과 불안감이 가득했고, 그는 에티나 파트너스의 의장이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입구를 주시했다. 파티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호텔 정문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 섰으며, 그 차에서 내릴 누군가를 향해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다. 서유는 차문이 열리자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발을 내디뎠으며,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의 명품 드레스는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한 보석 장식으로 장식되어 파티장의 모든 조명을 흡수하며 눈부신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했으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와 분위기에 압도되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서유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며 천천히 파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린 당당함은 과거에 비참했던 한서윤을 완전히 지워버린 새로운 여왕의 등장이었다. 파티장 중앙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던 강진혁은 입구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고개를 돌렸고, 멀리서 다가오는 여인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손에 든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에 그 여인이 자신이 알던 사람과 닮았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으나,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드러나는 이목구비와 분위기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유령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진혁의 눈동자는 경악과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고, 그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으나, 눈앞에 선 여인은 그가 알던 초라한 아내가 아닌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서유는 진혁의 바로 앞까지 걸어가 멈춰 섰으며,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눈은 진혁의 영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으로 무장한 채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진혁은 입을 때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이 기묘한 대치 상황에 주목하며 숨을 죽였으며, 서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진혁에게 인사를 건네는 신욕을 하며 승리자의 여유를 보였다. 이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은 사라진 듯했고, 오직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기 중에 감돌았으며, 진혁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진혁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목소리로 오랜만이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으며, 그 목소리는 진혁의 귀청을 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그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서유는 진혁의 당황한 기색을 충분히 즐긴 뒤 우아하게 몸을 돌려 자신을 환대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다가가 사교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완벽한 매너는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진혁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으나, 그녀가 입은 드레스의 화려함이
자신의 초라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져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서윤의 조력자인 민호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계획대로 진혁의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으며 이제 다음 단계인 자금 회수, 작전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는 진혁에게는 비명처럼 들렸고,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거울 속의 자신은 이미 패배자의 낙인이 찍힌 추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서윤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테나 파트너스와 그녀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위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조사를 명령했지만 이미 모든 정보는 차단된 뒤였다. 한편 서윤은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과 인맥을 넓히며 태성그룹의 부실함을 은밀하게 흘렸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태성과의 협력을 고민하던 투자자들은 일제히 발을 빼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그녀의 매혹적인 화술과 전문적인 식견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여성들은 그녀의 세련된 감각과 당당함에 질투와 동경을 동시에 느끼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서윤은 이 화려한 무대가 사실은 진혁의 장례식장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술잔을 들어 올리며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의 영혼에게 복수의 시작을 알렸다. 진혁은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은 이미 서윤의 매력에 빠져들었거나 태성의 위기를 직감하고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기에 그는 자신의 제국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정체를 따져 묻고 싶었으나 그녀를 둘러싼 경호원들과 VIP들의 장벽에 가로막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며, 그 무력감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술을 연거푸들이 켜며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완벽한 주인공으로서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고, 이는 진혁에게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티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태성그룹의 미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으며, 서윤은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파티장 중앙의 단상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사회자의 소개로 마이크 앞에 섰고, 그녀가 아테나 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의장이라는 사실이 공표되는 순간 파티장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란과 경악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진혁은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며,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구원자가 바로 자신이 버렸던 아내였다는 사실에 구토감이 치밀어 올랐고,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 나갔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태성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졌으며, 이는 태성그룹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강력한 한 방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연중에 태성그룹의 비리를 암시했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태성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하며 서윤의 새로운 시대에 박수를 보냈다. 진혁은 군중들 사이에서 비참하게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냉소와 비난의 시선을 견뎌내야 했으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업보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연설을 마친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으며, 그녀의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진혁의 절규 섞인 외침이 들려왔으나 그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앞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녀를 맞이하는 차가운 밤 공기는 마치 승리자의 축복처럼 상쾌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차에 올라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오늘의 감흥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제 진혁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과 법적 심판뿐이었으며 서유는 그 과정마저도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다음 작전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진정한 복수는 이제 막 전반전을 끝냈을 뿐이었고 후반전은 더욱 처절할 것이었다. 태성그룹의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금색으로 도배된 화려한 장식물들과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박힌 샹들리에가 내뿜는 눈부신 조명 아래서 마치 거대한 황금 감옥처럼 보였으며 그 안의 공기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진혁은 맞춤 정장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연단 주위를 맴돌았고 그의 눈에는 오늘 밤 아테나 파트너스의 자금을 유치하여 자신의 흔들리는 제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맹목적인 욕망만이 가득 차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는 귀빈들의 가식적인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연신 입구 쪽을 주시하며 거대 자본의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느끼는 초조함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다. 한서윤을 태운 검은색 리무진이 호텔 정문에 멈춰 섰을 때 주변의 모든 소음은 마치 마법처럼 잦아들었으며 차문이 열리자 우아하게 뻗어나온 그녀의 다리와 눈부시게 빛나는 구두가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가 이번 파티를 위해 선택한 드레스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수만 개의 미세한 다이아몬드가 수놓인 예술 작품에 가까웠으며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밤하늘에 은하수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한 찬란한 광채를 뿜어내며 보는 이들의 숨을 탔게 만들었다. 서유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오직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롭고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화려한 음악 소리는 기괴한 정적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전설 속의 여신처럼 나타난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비비며 서로의 우러니 얼굴을 경악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멀리서 다가오는 여인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으며 그는 자신이 3년 전 차갑게 내쫓았던 그 초라한 여인이 이런 압도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손에 든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파편이 튀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누구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으며 오직 서윤의 우아한 발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진혁의 심장을 압박해왔다. 서윤은 수많은 정재계 거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진혁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그녀의 주변에서는 향수 냄새 대신 서늘하고 날카로운 권력의 향기가 풍겼으며 그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진혁을 향해 고개를 살짝 까딱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감미로웠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진혁에게 아테나 파트너스의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그를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진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의 정체를 파악하려 귀를 기울였다. 태성그룹의 이사진과 투자자들은 아테나 파트너스의 수장이 다름 아닌 강진혁의 전처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이미 진혁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던 터라 이 극적인 반전이 자신들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서유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쥔 거대한 자본이 진혁을 구원할 동아줄이 아니라 그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사교적인 대화 속에 교묘하게 섞어 넣으며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우아한 손짓 하나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진혁이 아닌 서윤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아첨을 떨기 시작했다. 진혁은 자신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파티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기분을 느끼며 분노를 사겼으나 서윤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서는 그 어떤 위세도 떨칠 수 없었으며 그는 그녀가 입은 드레스의 가격이 자신의 현재 가용, 자산보다 더 비쌀지도 모른다는 비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하여 당장 그녀의 배경을 다시 조사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아테나 파트너스의 법무팀이 보낸 공식 문서들이 호텔 로비에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윤은 진혁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냉혹한 정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투자 협약 체결식이 다가오자 사회자는 서윤을 연단 위로 정중하게 모셨으며 그녀가 단상에 오르는 순간 모든 조명은 오직 그녀만을 비추었고 그녀의 명품 드레스는 그 빛을 받아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하게 반짝이며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진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서서 협약서에 서명하려 했으나 서윤은 펜을 드는 대신 마이크를 잡고 태성그룹의 재무 건전성과 비윤리적인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충격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수치들은 정확했고 태성이 숨겨온 치부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장내에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과 경악의 외침이 터져나오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윤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테나 파트너스는 부패한 기업과는 결코 손을 잡지 않으며 오히려 태성그룹의 부실 자산을 인수하여 정상화하는 적대적 M&A를 시작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이 선언은 진혁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연설 중간에 진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정한 명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걸맞은 품격과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고 그 말은 오직 권력만을 쫓던 진혁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진혁은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그녀를 향해 달려들려 했으나 서윤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꼴사납게 주저앉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다. 바닥에 무너진 진혁을 내려다보는 서윤의 시선은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것처럼 냉담했으며 그녀는 그가 흘리는 눈물이 후회가 아닌 상실감에서 기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은 채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내는 소리는 마치 승리자의 행진곡처럼 위풍당당했으며 그녀는 경악에 빠진 관객들을 뒤로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연회장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등 뒤로는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으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재물을 완벽하게 바쳤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차에 올라타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 밤 자신이 입었던 그 화려한 드레스가 사실은 진혁을 위한 상복이었음을 상기했고 그녀는 이제 다음 단계인 법적 단죄를 위해 자신의 조력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으며 도심의 전광판에는 이미 태성그룹의 비리 뉴스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폭락하는 태성의 주가 그래프를 지켜보며 지난 3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원한을 넘어 사회의 악을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며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시각 연회장 안에서는 진혁을 향한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와 욕설이 빗발치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제국이 단 한 사람의 여인에 의해
순식간에 붕괴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떠나며 남긴 향취 속에서 과거 자신이 그녀에게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을 떠올렸으나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파멸시킨 근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그의 영혼은 이미 너무나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태성그룹의 로고가 박힌 화려한 현수막이 찢겨 내려가는 장면은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했으며 서윤은 멀어지는 차 안에서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향했다. 서윤은 자신의 비밀 저택에 도착하여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고 거울 앞에 섰으며 그녀의 어깨에 남은 옅은 흉터들은 과거의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으나 이제 그 흉터들은 승리의 훈장처럼 보였고 그녀는 화장을 지우며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가 주는 권력의 맛을 알았지만 그것에 취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아버지가 강조했던 정의와 진실의 힘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시작될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기다리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방 안에는 오직 정의로운 승리자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한서윤이 연회장의 정중앙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드레스의 자락이 바닥을 쓸며내는 소리는 마치 승리자의 장엄한 행진곡처럼 들렸으며 그녀의 머리 위에 달린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주변의 모든 광채를 흡수하여 오직 그녀만을 세상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었다. 강진혁은 한때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여자가 이토록 눈부신 아우라를 뿜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손에 쥐어진 술잔은 미세한 경련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채 넋이 나간 듯 그녀의 얼굴만을 응시했다. 이 순간 연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태성의 몰락과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예감하며 숨을 죽이고 이 역사적인 장면을 가슴속에 새겼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의 출현이 아니라 강진혁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허상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았으며 서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탄과 질투의 시선들을 여유롭게 받아내며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진혁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뒷걸음질을 쳤으나 그의 등 뒤에는 이미 차가운 대리석 벽이 버티고 있었고 그는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냥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서윤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그 어떤 서슬퍼런 칼날보다 날카롭게 진혁의 가슴을 후벼 파며 그가 지난 시간 동안 그녀에게 주었던 온갖 수모와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었으며 연회장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다. 서윤은 우아한 손짓으로 자신의 비서가 내미는 태블릿 PC를 받아들었으며 그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는 태성그룹의 주가 지수와 함께 아테나 파트너스가 확보한 경영권, 지분율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연회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되었다. 장내에는 비명에 가까운 소동이 일어났고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현장을 목격하며 강진혁을 향해 거친 욕설과 항의를 퍼부었으나 서윤은 그 모든 소란을 단 한 번의 단호한 시선으로 잠재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제국의 새로운 주인임을 선포하는 침착한 목소리로 태성그룹의 부정부패와 비자금 세탁 경로를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진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닥에 꼴사납게 주저앉은 강진혁은 자신의 앞에 선 서윤의 구두 끝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스크린에 띄워진 명백한 증거들과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는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를 내려다보며 명품 드레스에 갇히는 그것을 입은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고결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나직하게 읊조렸고 그 말은 오직 돈과 권력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진혁의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진혁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으나 주변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과 서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험은 그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일깨워주며 그의 정신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손가락을 튕겼고 그러자 연회장 입구에서는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태성그룹의 핵심 이사진과 진혁의 측근들을 차례로 연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서윤이 오랫동안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준비해온 정의의 심판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팔을 거칠게 잡아끄는 수사관들의 손길을 뿌리치려 발버둥쳤으나 그의 힘없는 저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는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죄수처럼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다. 서윤은 그 과정 전체를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았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성취감보다는 오랜 세월 억눌려온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하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와 서윤은 진혁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VIP 대기실로 향했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우아했고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방 안으로 끌려온 진혁은 분노에 가득 차 그녀를 노려보며 어떻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으나 서윤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낡은 수첩을 보여주었다. 그 수첩 안에는 진혁의 아버지가 서윤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주했던 모든 파렴치한 지시 사항들이 피로 쓴 듯한 글씨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진혁은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자신의 가문이 쌓아온 영광이 얼마나 추악한 피 위에 세워졌는지 깨달았다. 서윤은 진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당신들이 우리 가족에게서 앗아간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범한 행복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었다고 조용히 일갈했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지만 그 깊은 울림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진혁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부정하려 했지만 서윤이 제시한 추가적인 녹취록과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은 그의 입을 완전히 봉쇄해버렸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법의 심판대 위에서 당신들의 죗값을 치르라고 명령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등 뒤로 진혁의 비참한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결코 돌아보지 않았다. 대기실 밖으로 나온 서윤은 자신을 기다리던 충직한 비서 민호에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렸고 민호는 그녀의 수고를 격려하며 따뜻한 코트를 어깨에 걸쳐 주었으나 서윤은 아직 가슴속에 남은 마지막 불꽃이 꺼지지 않았음을 느끼며 호텔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을 내뿜으며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 한 거대한 기업 권력이 소멸하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서윤은 차가운 밤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을 보며 이제야 아버지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길게 숨을 내뱉었으며 그녀의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고였다.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다시 강인한 표정으로 돌아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아테나 파트너스의 다음 행보를 지시했으며 그녀는 태성그룹의 몰락으로 피해를 볼 칸이어 무고한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즉시 실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보다 앞으로 닥칠 혼란을 수습하는데
더 큰 에너지를 쏟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서윤의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인류애가 공존하는 모습은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 주었으며 그녀의 등 뒤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신의 미소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의 어머니이자 태성그룹의 실세였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호텔로 달려와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천한 집안의 딸이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느냐고 소리를 질렀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문은 이미 당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으며 나는 그저 껍데기를 치웠을 뿐이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서윤의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으나 서윤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서윤은 쓰러진 그녀를 보며 이제 당신이 누려온 그 가짜 품격의 대가를 감옥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호텔 주변을 가득 메우고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소란 속에서 서윤은 유유히 호텔 정문을 빠져나와 자신을 기다리는 차에 올랐으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장부처럼 장엄하고 고결했다. 그녀는 차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5년 전 그 비참했던 이혼녀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했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만끽했다. 서윤은 운전기사에게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수목원으로 향하자고 말하며 눈을 감았고 그 짧은 휴식 속에서 그녀는 지난 3년간의 고독했던 투쟁의 시간들을 하나씩 갈무리하며 진정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서윤은 문득 자신이 입은 이 화려한 명품 드레스가 사실은 자신을 가두었던 사회적 안견과 억압에 대항하는 갑옷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이 옷이 없어도 자신은 충분히 강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가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을 꺼내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라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차 안의 공기를 타고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서윤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검은 연기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고 투명한 희망의 빛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비로소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고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수목원에 도착한 서윤은 비가 온 뒤에 맑은 흙내음을 맡으며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고 그녀는 자신이 입은 드레스가 흙에 더러워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승전보를 전했다. 그녀는 묘비 옆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만지며 이제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당신이 꿈꾸던 공정한 세상이 조금은 더 가까워졌음을 고백했고 그 순간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그녀를 칭찬하는 부드러운 음성처럼 들려왔다. 서윤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과거의 자신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한 사람의 평범하고도 위대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결의를 다졌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의 경제신문들은 태성그룹의 붕괴와 아테나 파트너스의 전면 부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사람들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신비로운 여인 한서윤에 대해 끊임없는 찬사와 경외감을 보냈지만 정작 그녀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이 세운 원칙과 정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래의 계획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는 진정한 동료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자신이 되찾아온 정의가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진혁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서윤의 활약상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며 그는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서윤이 파티장에서 입었던 그 눈부신 드레스의 광채가 여전히 자신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것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고결한 인격의 상징이었음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시켰고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기업의 경영권이 아니라 한 여자의 진심 어린 사랑과 신뢰였음을 깨닫고 절규했다. 서윤은 이제 복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태성그룹의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지었고 그녀는 그 재단의 이름을 아버지의 호를 따서 지음으로써 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으며 이는 그녀가 기획한 복수의 진정한 마침표였다. 그녀는 재단 창립식에서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섰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가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으며 그럼에도 그녀가 뿜어내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의 연설은 분노와 증오가 아닌 용서와 화합 그리고 정의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의 진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아 기립 박수를 보냈다. 서윤의 조력자였던 민호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제 당신의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도전과 난관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자신감을 얻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의 연대기를 지나 희망의 대서사시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윤은 재단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투명한 기쁨의 표현이었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갔다. 밤이 깊어 서윤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여정을 회상했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처음 입었던 그 명품 드레스의 사진이 놓여 있었으며 그녀는 그 옷이 자신에게 주었던 용기와 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옷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사진을 소중히 앨범 속에 정리해 넣으며 과거의 기억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서윤은 창밖의 정적을 즐기며 내일 아침에 맞이할 새로운 태양을 기대하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녀의 꿈속에서는 아버지가 밝게 웃으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대단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한서윤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정의에 대한 갈망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영혼을 바로 세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귀한 행위였음을 보여주며 이 긴 여정의 의미를 완성해 나갔다. 서윤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녀의 뒤를 잇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남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전해질 것이었다. 태성그룹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의 파산을 넘어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으며 연일 쏟아지는 뉴스 속보에는 강진혁과 그의 가족들이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호송되는 비참한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한서윤이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위엄은 이제 법의 심판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이어졌고, 그녀가 제출한 방대한 비리 증거들은 그 어떤 변호인단도 방어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완벽하게 조작의 틈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서윤은 승소의 기쁨에 취하기보다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서 멀리 보이는 대법원 건물을 조용히 응시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강진혁은 차가운 구치소 방 안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방영되는 한서윤의 인터뷰를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적을 스스로 키워냈는지 뒤늦게 깨달았으나,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처절한 자기 파괴적인 분노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입었던 그 명품 드레스의 광채가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려 밤잠을 설쳤으며,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환청에 시달리며 서서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오만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비루한 죄수 번호만이 그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린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업보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며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짓박으며 통곡했다. 서윤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수목원을 다시 찾아가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고하며,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아끼셨던 법전 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묘비 앞에 정중히 놓아드렸다.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비록 늦었지만 딸의 손을 통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억눌렀던 눈물을 쏟아냈으며, 그 눈물은 복수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정화의 의식이었다. 숲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처럼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고, 서윤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나는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 산을 내려왔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아티나 파트널스는 태성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인수하여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주회사로 재편되었고, 서윤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무고한 노동자도 해고되지 않도록 치밀한 고용 승계 계획을 실행하여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과거 태성그룹이 자행했던 환경 파괴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혁신적인 상생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아 국제적인 경제 포럼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서윤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닌 변화의 설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무실에는 늘 새로운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최종 선고 공판날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 서윤은 증인석에 앉아 강진혁과 그의 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그들이 저지른 죄상을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했다. 강진혁은 피고인석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서윤을 향해 고함을 치다 법정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퇴정당하는 추태를 보였다. 재판장은 강진혁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태성그룹의 비자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순간 법정 안에는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서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서윤은 홀로 고요한 강변을 산책하며 지난 5년간의 치열했던 투쟁을 회상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 입었던 명품 드레스의 부드러운 감촉과 진혁이 무너지던 그 순간의 공기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옷이 없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의 갑옷을 입었음을 깨달았고,
진정한 명품이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난 인격의 향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서유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물며 달콤한 인생의 맛을 느꼈고, 강물 위로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민호는 서윤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서 새로운 재단의 운영을 도왔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현실로 옮겨 나갔다. 그들은 태성그룹의 옛 본사 건물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과 창업 지원 센터로 개조하여 과거의 어두운 유산을 희망의 불씨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는 도시의 흉물이었던 공간을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로 부활시킨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서유는 민호와 함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확신이 가득 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강진혁의 수감 생활은 비참함의 연속이었으며, 그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과거에 괴롭혔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마주하며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위협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고, 그의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가끔 신문에 실리는 서윤의 성공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의 바퀴는 되돌릴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위에 세워졌던 것인지 뼈저리게 통감하며 늙어갔다. 그의 몰락은 오만과 탐욕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서윤이 보여준 고결한 복수는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영원한 정신적 감옥이 되어 그의 남은 생을 지배하게 되었다. 서윤은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리더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소탈한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적인 성공담으로 자리 잡아 영화와 소설의 소재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통해 인재들을 육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씨앗들을 뿌렸으며, 이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는 숭고한 과정이자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이었다. 서윤은 이제 명품 드레스를 입지 않아도 어디서나 빛이 나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항상 정의와 사랑의 향기가 머물러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에필로그로 들어서며 서윤은 어느 화창한 오후 자신의 집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평온한 휴식을 취했고,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화초들이 활짝 피어 싱그러운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녀는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난날의 상처를 흉터가 아닌 훈장으로 여기기로 했으며, 고통스러웠던 이혼과 배신의 기억조차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었음을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윤은 하늘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이제 정말 괜찮아요 라고 나직하게 읊조렸고,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세상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희망이 가진다여 메시지가 되어 긴 대서사시의 마침표를 찍었다. 서윤의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어제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는 이제 그 도시의 주인이 아닌 그 도시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밖으로 나섰으며, 그녀의 앞길에는 오직 찬란한 영광과 평화만이 가득할 것임을 의심치 않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당당한 서막이었다. 모든 슬픔은 지나갔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사랑과 성취, 그리고 진정한 자유뿐이었으며,
한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며 영원히 기억될 승리의 기록으로 남았다.